어떨 때는 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이윤택 연극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은 18년간 관습적으로 일어난 행태라고 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내 탓을 조직 탓, 문화 탓으로 돌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상습범은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추잡한 행태란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잘 세셨죠? 네,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또 한번 뉴스 추려봐야죠. 첫 소식은요. 네, 첫 소식 역시 전해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배우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사과하는 사람 목소리 치고는 사실 저는 이제 뭐 눈빛이나 말투 이런 걸로도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요. 이 씨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부 단원들이 끊임없이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18년간 관행적으로 번번이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성폭행이 있었다는 그 폭로에 대해서는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강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 씨는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가능한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생기고 있고요. 네. 한 피해자는 그 이 씨의 입에 똥물을 부어주고 싶다 이렇게 붕괴를 했고요. 네. 피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면서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피켓 시위를 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윤택 연출가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이제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감독이 이끌던 연희단 거리패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극단을 해체했고요.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연극연출가협회는 이윤택 감독을 제명하는 등 연극계에서 이 감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만 법률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또 그 공소시효. 네. 고소시한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갖고 하면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에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해 이제 미국 철강 산업 쇠퇴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켜서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그 철강의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이 밖에 이제 두 가지 방안 더 제안을 했는데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지난해 수출량의 63%까지만 수출하도록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오는 4월 11일까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12개 나라면 콕 찍어서 관세 53% 매기는 방안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데 근데 문제는 동맹국 가운데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게 한국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함께 철강 무역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제 11개의 국가들을 보면요.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11개 국가인데요. 지난해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이제 캐나다고요. 또 수출량으로 10위권에 든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이제 수출량은 많은데 제재 대상에서는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제재 대상 12개 나라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수출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량 42%
이집트와 비슷하게 오른 독일 40%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배 가까이 오른 대만 113%가 올랐는데 이 국가들은 이제 빠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외신, 특히 미국 언론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예.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철강 제재 조치를 전하면서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할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CNN의 경제 전문 사이트 CNN머니는 외국산 철강의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중국의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왜 중국의 직격탄이 되는가? 네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철강의 양이 전체 수입량의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중국이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강판과 같은 완전히 이제 완성 단계의 제품은 아니고 중간 완성 단계의 제품을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수출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수입해서 강관이라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네네.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중국산 강철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뭐 중국에 직격탄을 입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철강업계가 뭐 초미의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철강협회 관계자 아직은 이제 상대국이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 다만 미국이 중국을 목표로 삼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묻자 네. 기존에 그런 우려가 제기됐을 때 조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산의 그 수입 비중이 저희가 높은 거는 맞는데요. 그 중국산 수입해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미국에 수출한 거. 그걸로 따지고 보면 전체 미국 수출 나가는 거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산이 수입되지만 뭐 수출하지 않는 건설용 강재나 이런 쪽에 수입되는 것들이 있고 소재로 수입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가공한 제품이 미국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나간 거에서는 한 2%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를 못 하겠는데 2%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산 제품을 다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든 것도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철강협회 지금 그 인터뷰 하신 분 기획관리실의 남정임 팀장입니다. 예. 이 같은 이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예.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하다는 거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부의 말을 했는데요. 네.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이제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이번에 이제 공장 폐쇄까지 나오면서 뭐 군산 상황 사실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지역 경제가 입을 그런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집계를 보면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 GM 군산공장이 납품하는 1, 2차 중소협력업체가 135개라고 하고요. 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한 17,000여 명, 군산 전체 고용의 22%를 차지를 하는데 네. 근로자 이제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족까지 합치면은 4만 명 정도가 한국 GM 협력업체와 연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세월호 이제 그동안 목포신항에 10개월 넘게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선체 하부에 특수장비를 이렇게 밀어넣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이 특수장부가 바다에서 인양한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할 때 사용됐던 장비입니다. 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내일 세월호의 무게를 측정하고요. 모레는 세월호를 들어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
추가적으로 선체 직립 작업 5월 말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정리 작업까지 해서 늦어도 6월 14일에는 마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다시 재개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파행한 지 2주 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앞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국회 운영이 이제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네네. 오늘 그 우원내 대표가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서 열려서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태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움? 네. 네. 어떤 뜻이에요? 뭔가 태우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방식 군기잡기 문화를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간호사가 이제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후배를 이제 엄격하게 가르치려는 그 문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태움이라는 문화 때문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네. 유족과 남자친구 등이 이 태움이라는 문화가 신입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고요. 대한간호협회는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접수된 피해 신고건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이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업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뭐 허술한 교육 시스템, 병원의 지원 부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에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죠.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조금씩 이 조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평인데요. 자, 점점 조여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했죠.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는 늘 푸른 한국당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요. 뭐 그래도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홍 대표의 이런 입장. 그래, 뭐 당 대표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건 뭐 이해를 해야죠. 혹시 통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문제 논의 안 하셨어요? 홍준표 대표.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완전 짜맞추기 수사에다가 표적 수사에다가 아주 전형적인 정치 보복 중에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지금 꺼내서 드렸냐면 홍준표 대표가 당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이해를 하신다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 수사는 정말 부당한 수사라고 지금 규정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가 검찰이 정치 보복 내지는 정치 탄압을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야 네. 야당으로서 강연히 대응하죠. 그래요? 그건 뭐 야당이 그런 걸 대응 안 하면 야당의 존재가 가졌겠나요?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을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야 네. 대응을 하는데 네. 홍 대표의 그 말씀은 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무슨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검찰이 그런 소위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대응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갈라서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데 일단 뭐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불거진 가장 그 핫한 이슈가 그 삼성전자가 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줬다. 예. 이거고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에 자수서를 냈는데 여기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대납을 해줬다는 자수서까지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십시오. 이러면 여기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런데 그게요. 그게 검찰이 일방적인 발표인데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삼성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이 있는 로펌 에이킨 컴프에다가 프로젝트 M이라는 그 명목으로 매월 13만 달러씩 그 지급을 하고 중간에 또 한 번은 약 50만 달러를 지급한 일이 있는데 또 삼성은 이런 그 프로젝트 M-나 비슷한 이런 뭐 프로젝트 W라든지 이런 걸로 미국 로펌들과 그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느닷없이 이제 그 다스가 에이킨 컴프와 거래를 시작한 그는 17개월 후인데 이미 삼성은 2007년부터 거래를 했는데 2009년 3월에 다스가 거래를 했는데 그 전 거는 싹 빼불고 2009년 3월 이후에 거래한 것만 모아갖고 이걸 37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또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이 다스가 2003년부터 미국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두 개 로펌에다가 선임을 해서 2009년까지 약 6년간 40억 원 정도 로펌비를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존 로펌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2009년 3월에 에이킨 컴프의 자문력으로 선임했는데 그 자문력에 준 돈이 약 1년 동안에 13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변호사 두 개의 로펌 비용이 14만 달러인데 자문력으로 선임한 에이킨 컴프에 370만 달러를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문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370만 달러는 액수부터 자체가 부풀려지고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중간에 끊어서 검찰에 짜맞춘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언제 삼성이 자기네들 입장을 내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하고 사실하고 제가 뭐 사실 다 아는 거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거는 전혀 검찰이 엉터리죠. 액수가 맞냐 안 맞느냐는 사실은 저하고 대표님하고 지금 여기서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건의 그 줄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삼성전자의 그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요. 검찰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진술을 했다, 누가 무슨 자수를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 그게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는 거고, 또 그런 취지로 말을 안 했다는 거고, 지금 검찰이 뭔가 상당히 좀 이게, 당황하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당황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MB를 잡아가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댓글도 안 돼.
특활비도 안 돼. 예. 다스를 하려고 하는데 다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2007년부터 이미 했던 거니까 네.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 허겁지겁 이 사람 저 사람 막 잡아가고 막 네.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서 발표하는 건데 네. 제가 듣기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듣는 이야기하고는 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단적인 얘가 장다사로 그 기획관에 네. 영장 실질심사제 안 됐잖아요.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게 검찰이 어느 정도 황당하냐 그러면 국정원의 원장도 기조실장도 아닌 국정원 직원 두 사람이 데모가 한참 심한 광우병 데모로 한참 심한 서울역 도로변에서 10억을 청와대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행정관에게 줬다 이렇게 적시를 하니까 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 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좀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검찰에서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그럼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예.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 말만 갖고는 못 믿는다는 거고. 네. 아니 조금 전에 그 변호사 통해서 확인하셨다길래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김백준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시잖아요, 지금 대표님 네, 말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거고. 뉘앙스예요? 또 두 번째는 예. 설사 김백준 씨가 미국에 있는 에킨 컴퍼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했냐 안 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잠깐만요. 바로 여기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게 대통령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자, 만약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내지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걸 했는지 소송비 대납을 삼성에 이야기했는지 네. 에켄 캠프에다가 했는지 아닌지 네. 그 중간에 또 약간 사기성이 있는 변호사가 들어서서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내용이 단순하게 김백준 씨가 삼성에 대납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사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내놓았던 보도 자료를 보면 에이킹 건프 쪽의 변호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자,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고 했는데 사기당한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표님? 아니, 그야 후에 아는 거죠, 후에. 그 뒤에 조사해 보니까?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검찰 쪽에서, 오늘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검찰이 다량의 문서를 확보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관련해서 검찰 이야기는요. 잠깐만요. 검찰 이야기는요. 네네. 한마디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요것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얼마 전에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17개 박스의 문서를 검찰이 확보를 했고요. 그 문서의 상당수가 다스와 BBK 관련 문건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소송 비용 대납 문제도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이 관련 문서를 확보를 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추궁을 했고 그래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문서를 가지고 추궁하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지어낸지 안 지어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영포빌딩 창고에 다스 문건이 나왔다 하는 거는 그야 영포빌딩에 다스 사무실이었으니까 당연히 문건이 나올 수가 있죠. 아, 대표님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이미 보도 자료로 밝히기를 청와대에서 개인 짐을 싸는 과정에서 그게 섞여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그거는 청와대 문건이 섞여 들어갔다는 거고 영포 지하에 나온 다스 문건은
그게 그 사무실이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었으니까 다섯 문건이 거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박스와 그 문건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비서실의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서실의 발표대로 섞여 들어왔다는 것이고 네. 문제는 왜 영포 빌딩 지하에 다섯 문건이 나왔느냐 네. 이렇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랬죠. 그 점은 거기가 다스의 사무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섯 문건이 있겠죠. 바로 그 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다스 소유의 진가 지하 창고인데 청와대에서 섞여 들어간 문건이 왜 그 논현동 MB 사조로 한 거고 다스 창고로 갑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비서들이 왜 그래 옮겼는지.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실수해서 옮겼는지. 그게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하나의 방증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운운은 그렇게 해서 방증하는 게 아니고 예. 소유주가 있잖아요. 따로 지금 대주주가 두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을 왜 우리 회사를 갖고 자꾸 딴 사람 회사라고 그러느냐. 다스가 소유주가 되려면 창립 1987년에 회사 만들 때 그때 관계를 했거나 네. 그 이후에 주식이 있거나 주식이 뭐 행사를 했거나 뭐 권한 행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자잘구레한 서류 갖고 이게 MBK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님 지금 다스 운운하는 게 MB 정권 5년에 국정 운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만약에 소환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당히 뭐 조사에 임하시는 거죠? 아니 소환을 어떻게 하겠어요. 죄도 없는데. 죄 없는 대통령을 왜 소환을 해요? 아니요. 소환을 하면요. 소환을 하면 그건 아주 나쁜 검찰이지.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 명절 전후에 찾아오던 명절 증후군이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온라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른바 그 시댁 단톡방 증후군인데요. 요건 딱 이해가 되시죠? 벌써 감이 오실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며느리까지 초대되면서 또 다른 세대 간의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 이 단톡방 문제가 주로 이 직장 내 상하관계 사이의 문제로 부각됐는데 이제는 가정과 일상생활까지 들어오면서 뭐 시댁, 동창회, 동호회는 물론이고요. 일선 학교와 학생, 교사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얘기네요. 사이버 시댁이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이 스마트폰 보급으로 단톡방이 젊은 세대의 전유물 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채널로 굳어지다 보니 세대 간의 문화적, 사회적 충돌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이 땡땡이께서는요. 메뉴에 단톡방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함. 이러고 아주 간단한 답을 해주셨고요. 네네. 늘 지금님께서는요. 이럴 땐 스마트폰 안 쓰시는 저희 어머님이 천사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님 얘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잔땡님께서는요. 가족끼리는 문자나 톡은 안 하는 게 좋은 듯. 톡 쓴 이후로는 전화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정땡땡님께서는요. 시댁 단톡방 말고 저가택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댓글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네. SAIG 이 땡땡님께서는요. 친정도 그래요. 단톡방 말없이 나왔다가 우리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죠. 너 왜 그러니? 그렇죠. 사이즈 우애 좋게 지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시죠. 네. 범땡땡님께서는요. 동네 아이 친구 엄마들 단톡방 힘듭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시댁 단톡방을 떠나서 단톡방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초대를 받아서 용건이 끝나면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래? 그러고 나면 다시 연락이 와요. 다시 재초대를 당해서 왜 나가냐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왠지 이렇게 뭔가 삐져서 나가거나 문제가 있어서 뭐 나가거나. 불만이 있냐 이렇게 그렇죠. 와요. 저는 용건 끝나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 또 이렇게 뭘 올렸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제 뒤에 댓글이 안 달리면 단톡방 개설자시구나. 그것도 나 좀 우울해요. 뭐 내가 뭐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건가 막 이러고. 단톡방 몇 개 하나 지금까지 개설하셨어요? 저요? 네.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 또 만들게요. 김종배 씨. 우리 둘이 할 테니까요. 됐어요. 통과 제리. 댓글 좀 달아줘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다음 소식은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가요.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유소 직원이 실수를 했더라도요. 자동차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한 차주가 주유소를 상대로 혼유 사고로 인한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교체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초 1심은요. 주유소 측에 100%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했는데요. 네. 항소심은 30%의 책임을 차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차주가 주유 조시에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경유예요. 뭐 휘발유예요. 두 번째는 외제차였는데요. 예.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예. 세 번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파손이 더 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0%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혼유가 돼버리면 바로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엔진으로 가니까. 네. 그렇군요. 자,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네. 우선 주유소 측이 문제다라는 측면을 댓글을 보면요. 네. 차주가 말을 안 해도 주유소 직원이 물어봐야 하지 않나? 외관으로 구분 안 된다면 물어봐야지.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예. YON 땡땡님께서는요. 주유소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요. 멍 때리지만 않으면 혼유 안 함. 오래 하다 보면 동작이 몸에 익어서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차주가 문제라는 측도 많았는데요. I29 땡땡님께서는요. 주유소 알바입니다. 시동 안 끄고 통화하면서 썬팅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창문으로 손가락만 펴서 주문을 하는 자유로운 영혼들 많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 상황이 막 연상이 돼요. 네. T땡땡님께서는요. 차주의 과실 책임 30%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각각 50%의 책임이라 생각함.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IN 땡땡님께서는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유 시에 휘발유 5만 원이요. 경유 5만 원이요. 라고 하자. 그럼 사고가 줄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말하면 맞아요.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예. 그 외에 다양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SING 땡땡님께서는요. 주유소도 이젠 바뀌어야지. 경유 전용 라인, 휘발유 전용 라인 만들면 될 걸. 언제까지 같이 쓸래?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을까요?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땅값이 드니까. 그런 문제. 근데 오늘 또 되게 명쾌하네요, 또. 뭘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나 내 차 이런 쪽은 잘 몰라요. 네. EYAN 땡땡님께서는요. 체정에 따라서 주유구에 유종 안 쓰여 있는 것이 문제. 그래, 맞아요. 그렇죠. 맞아. 주유구 예, 뚜껑에 유종 스티커를 붙이면 문제 없을 때. 아니면 아예 뚜껑이 색깔을 좀 달리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KUN3 땡땡님께서는요. 그나저나 기름값 안 내리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꼭 유가는 내렸다고 하는데 기름값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더 큰 모르겠어요. 관심사는 기름값이죠. 사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무적의 댓글 최광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명쾌한 김정배 씨 월요일 출발이 좋으네요. 네, 내일 봬요.